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걸 또 이제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죠? 그렇게 시대는 참 바뀌고 기억도 막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그 밑에서 작동하는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제부터 좀 보시면 좀 더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물론 앞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앞에도 그러면서 단순하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런 식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9세기 미술 또 예술 전체를 다 봤을 때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전주의, 그죠? 프랑스 대혁명 전후에서 신고전주의에서 나폴레옹 때까지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신고전주의가 대략 끝나고 그다음에 낭만주의 시대가 딱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물결이 크게 일어나요. 예술사 전체에서요. 그 미술뿐만 아니라 크게 일어나고 그런데 이것이 이 공산당 선언하면서 공산혁명 또는 그 민족혁명, 민족주의, 독립혁명이 다 한꺼번에 쫙 일어났다가 한꺼번에 쫙 다 망합니다. 1848. 그래서 요게 끝나면서 낭만주의도 접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얼리즘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낭만적인 꿈을 가지고, 야, 우리 민족끼리 뭉쳐서, 우리 노동자끼리 뭉쳐서 해보자. 근데 안 되죠. 왜냐면 현실이 다 다르니까. 쉽게 일단, 뭐 나중에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뭐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뭐 사실주의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저 용어랑 이미지가 확 겹치는데 낭만주의가 어떤 겁니까? 낭만주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예전에 이 사피엔스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이 낭만주의적이거든요. 유일한 낭만주의자인데요. 그러니까 낭만주의라는 것은 그 사물들이 인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물들이 인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적 의미라는 게 쉽게 말하면 좀 별자리 같은 거 보면서 우리는 별자리가 안 맞는다 헤어지자 뭐 이런 거 이게 또 아니면 별자리 보고서 저 별은 너의 별 나의 별 서로 만났다. 이게 이제 그게 그러니까 낭만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낭만적이 사실 그거예요. 근데 리얼리즘은 좀 무슨 상관이 있어? 저거는 물리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별이지. 쉽게 말하면, 그죠? 예, 그런 생각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낭만주의인데 특별히 낭만주의라고 하는 그게 왜 나왔냐면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낭만주의가 깔려있죠, 우리 본성은. 근데 그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사상이나 주장들이 거의 없거나 퍼질 수가 없었죠. 왜냐면 인간이 낭만적이니까. 근데 이 앞 시대에 과학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과학. 네. 그래서 제가 낭만주의 얘기할 때 이제 그 과학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앞에 과학이 나오면서 과학은 결국 리얼리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죠? 과학을 통해서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하늘의 별은 저거는 그냥 물리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혜성이 나타났다. 그 혜성은 그냥 물리 법칙에서 온 거지. 혜성이 무슨 재앙의 징조다. 인간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과학이 말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학이 쌓이면서 점점 유포되면서 이제 이 낭만주의적 세계관을 밀어내게 되거나 위협하게 되니까 낭만주의자들이 그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겁니다. 반발로 크게 표면화된 거죠. 표면화돼가지고 문인들 중심으로 해서 크게 표면화돼서 낭만주의, 그래서 운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때는 그래서 예술과 과학의 대립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뭐 죽음의 나무이고 예술이 생명의 나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학과 예술을 대립시키고 예술이 우리 삶의 뭐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적 예술관념이 성립을 합니다. 그 얘기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낭만주의 갈 때 다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바로 낭만주의 나오니까. 뭐 잔뜩 그때 말씀드릴게요. 낭만주의 갈 때. 지나가다 유럽 얘기하시다가 뭐 그리스 로마나 그런 그 시대의 그 과거에 대한 향수 이렇게 살짝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낭만주의도 그런 거죠. 크게 낭만주의라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릴 때가 낭만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해서 낭만주의가 과학에 반대했다는 거는 낭만주의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그죠? 느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따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린 시절이 낭만적이라는 게 어린애들은 따지지 않잖아요. 애들은 따지지 않고 그냥 좋으면 좋은 거. 그죠? 그래서 따지지 않다. 또 원시인들은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복고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도 똑같아요. 마르크스도 낭만주의자예요. 공산주의가 뭐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때는 따지지 않고 그냥 같이 쓰고 같이 살았다.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았다. 사유재산이 네 것 내 것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계급, 위 아래 따지지 않았다. 권력.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로 돌아가자. 이 낭만주의예요, 이거. 이거 낭만주의 산물입니다. 공산당선언이. 사실 쉬워요. 그렇게 보시면. 자, 그래서 그 낭만주의 갈 때 이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낭만주의 요 때. 어쨌든 그런데 큰 틀에서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도 한편으로는 낭만주의랑 많이 좀 겹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요건 좀 너무나도 정치적인 측면하고 특정한 시대에 대한 그리스 로마에 대한 그 찬양과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를 특정한 거를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예술 사조적으로는 좀 반대가 되기 때문에요. 큰 흐름에서 또 공유하는 게 있지만은 사조적으로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낭만주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실패한 다음에 이제 사실주의가 나오죠. 리얼리즘이.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뭐 꿈을 꾸건 뭐 낭만적인 꿈을 얘기해도 소용없다. 현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대학교 시절에는 낭만적 사랑을 꿈꾸다가 결혼할 때가 되면 조건을 따지잖아요. 조건. 이게 항상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예술사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 사상사도 그래요. 낭만주의 정치 사상 이론이 있고 그게 끝나면 바로 또 리얼리즘 정치 이론이 나오고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죠? 낭만주의 시대가 끝나면 우리 현실의 시대가 오는 거죠. 리얼리즘 시대가. 그죠? 그래서 항상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낭만주의 시대가 있으면 이것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끝나면 이제 현실주의, 리얼리즘이 오고 그러다가 또 어느 시대에 요 때가 사실 한편 살짝 낭만주의 시대긴 했죠. 물론 낭만주의는 계속 갑니다. 계속 가는데요. 그래서 그때 낭만주의 얘기할 때 다시 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 과학과 연관성, 그다음에 리얼리즘하고 연관성은 낭만주의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고전주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신고전주의는 특히 이제 미술사적인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요거는 물론 음악하고도 연관되지만요. 자, 그래서 신고전주의, 낭만주의가 큰 어떤 흐름에서는 요걸로 종료되고 리얼리즘으로 넘어갑니다. 미술에서는요. 하지만 이 두 경향은 오늘날까지도 쭉 크게 남아서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음악에서 뭐 계속 쭉 이어져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얼리즘은 특히 소설, 뭐 드라마, 뭐 영화, 뭐 이런 거에선 뭐 기본적으로 리얼리즘이 기본적인 뭐라 합니까 본류가 됩니다. 오늘날까지도요. 큰 틀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움직임을 뒤엎고자 하는 이제 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표현주의, 상징주의, 아르노보인데 사실 이건 다 큰 틀에서는 낭만주의 계열입니다. 큰 틀에서는 다 낭만주의의 한 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막 집중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할 거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이 흐름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신고전주의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이런 빈켈만 같은 사람이 그리스 문명에 대한 어떤 환상, 즉 그리스가 우리의 그 원류다. 그죠? 원류다. 그런 환상을 심어주고 유포시켰다. 특히 이런 거랑 이 폼페이 발굴과 그 당시 아주 호기심과 관심을 이목을 끌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 미술이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아이디얼한 인간의 모습이자 그걸 우리는 본보기로 따라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유럽 문명이 나왔다라는 걸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일종의 그죠? 그런 시다를 만들어낸 거죠. 없던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전까지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자, 그래서요. 그래서 바로 그 19세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 문화에 대한 교육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그전에는 교육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보통 교육이 없었죠. 그죠? 근데 이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이른바 보통 교육, 그죠?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이제 프로시아에서도 사람들을 다 일반 학교에 김나지움에 입학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때 그 과목에 그리스 고전이 들어간 겁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훔볼트 유명하죠. 그래서 그게 왜 들어갔느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적인 덕성, 자기 절제, 그죠? 학교에서 주로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죠? 절제하고 공동체 복종하고 애국심, 어떤 이상, 그죠? 그 인간이라면 어떤 높은 이상, 정의 뭐 이런 거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그 당시 그 기존 체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이념적인, 그래서 사람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형성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에서 빌어와서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킨 거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19세기부터. 그러니까 지금 200년밖에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때부터 서구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리스 신화, 서사시, 희곡을 배우며 그것을 자신들의 문화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서구 대중화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은 19세기 초부터 앞다투어 그리스 유물들을 수집했다. 또는 뭐 돈 주고 사오기도 하고 도굴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스 가가지고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것들을 새로 건립한 박물관에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 뭐 루브르 보면 다 그 옛날 그리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애들은 맨날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쳐요. 왜? 그리스가 그 빚이 많은 나라잖아요. 유로권에서. 야, 니네 빚 갚아라. 그러면 야, 니네 그거 먼저 내놔. 맨날 그래. 그러니까 영국, 뭐 프랑스, 독일 보고서 그걸 니들 도둑놈들이 우리 거 훔쳐가서 우리 근데 왜 우리한테 빚을 달라 그러냐? 니들은 더 나쁜 놈들이지.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런 스토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거기 있잖아요. 그죠? 대형 박물관에 막 그리스 막 이런 동상이 있고 다 그렇다는 거죠. 이때 다 주로 이렇게 수집해 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그거 아니 뭐 얘기는 됐고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 독립전쟁이 또 이게 유명한 사건이 되죠. 1820년대 그리스 독립전쟁에서 그리스는 유럽 국가들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게 이제 그리스가 그 오스만 제국하고, 그죠? 튀르키예 지금, 그죠? 오스만 제국의 원래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죠? 영토였는데 그 내에서 하나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면서 독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막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인 바이런은 이제 낭만주의자인지 어쨌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실제로 자원해가지고 참전해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비슷하게 자원 용병으로 가가지고 막 그리스를 도와주고 목숨까지 걸었던 것에는 자신들이 고대 그리스의 계승자라고 생각한 이런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여 고대 그리스 문명은 서구 문명의 근원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었다. 곧 철학, 문학, 역사, 의학, 과학, 미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야를 얘기할 때 오늘날 그죠? 이런 과학사, 의학사 보면 맨 앞에 히포크라테스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문학도 맨 앞에 그죠? 호메로스라든지, 그죠? 호메로스, 아니면 뭐 헤로도토스 막 이런 사람, 철학하면 뭐 플라톤, 뭐 탈레스 막 이런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 과학도 그렇고 그 당시, 그죠? 뭐 피타고라스 뭐 이런 거, 미술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게 이때 불과 200년 전에 형성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엔 이런 명칭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명칭들이 다 이 19세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다 19세기에 형성됐어요. 대부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라는 게 예전부터 온 게 아니에요. 예전 그리스 로마에서 온 게 아니라 19세기에 만들어져서, 그죠? 규정된 그리스 로마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바로 이제 그 책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배경은 봤고요.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낭만주의. 낭만주의. 한자는 어떻게 좀. 한자가 떠돌랑 부질없을만. 아, 그래요? 그 번역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떠돌랑 부질없을만. 쓸데없이 떠돌면서 부질없는 짓 하는데. 음차한 건데, 물론, 그죠? 로맨티시즘을 로망을 낭만으로, 음차로 한문으로 번역한 건데, 뜻도 참 번역을 잘했어요. 나름. 불란서처럼 이게 불란서, 뭐 그런 식으로. 음차한 거예요. 낭만이. 로망. 그래서 뜻이 잘.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너무 깊은 뜻이 들어갔어요. 깊은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로맨티시즘, 불어로 로망. 하고 사실 의미도 그렇고. 그런데 좀 부정적인 거로 좀. 낭만주의가 뭐 바로 이렇게 다르게 대척되는 그건 뭐 직접 그건 아니지만 이성주의에도 이성주의죠. 반대편에서 있고요. 이성이 구축해놓은 과학주의 뭐 이런 것도, 그다음 제도, 틀 이런 거에도 이렇게 대척점에서 있는 게 낭만주의. 그래서 어쨌든 맞죠. 음차를 잘했어요. 그다음 떠돌랑 부질없을만 낭만. 제도화되는 것도 아닌 거고, 오히려 보면 이렇게 감성이 오히려 굉장히 강한 그 추동력이. 그냥 우리가 느껴보는 상으로는 그냥 좋아하는 감성적인 그거죠. 로망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로망이 있다. 그게 로망에서 온 거니까요. 로망스 뭐 많잖아요. 로망이라는 단어가. 연애할 때 한참 눈이
콩깍지가 씌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 그게 낭만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로망. 사자들의 합창이라는 그쪽 남미 쪽 그런 드라마에서 거기 조그만 초등학교 여자애가 너무 안 낭만적이야. 그렇게 나왔어요. 저기 조금 전에 나왔던 바이런 저런 사람들은 애인이 200명 넘었다. 아니 그게 완전히 그 남봉꾼에서 남봉꾼. 애인이 200명이 넘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한 거예요. 에이 근데 그 좋은 말이고 그냥 겉으로 하는 말이고 지가. 아니 그럼 뭐 싫다 그러겠어요. 다. 낭만에 낭만. 사실 사랑하진 않아요. 낭만. 그랬답니다. 낭만주의적인 정신 세계에서 그게 가능하다. 낭만. 그래서 저는 번역한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 그 조금 안 좋게 번역한 것 같아요. 낭만, 떠돌랑, 부질없을만. 그래서 떠돌면서 이 쓸데없는 다 흩어질 짓만 하고 있다. 이거 실제 현실은 당장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식의 의미를 담아서 어쨌든 그 로망을 음차로 로망. 그래서 로망이 있다, 그죠? 그게 다 로망. 그럼 이게 한글 우리말 단어로는 이렇게 대칭하는 말이 없어. 그죠? 없죠. 예, 없는 거죠. 예, 다 이런 개념이 그쪽에서 나온 거니까요, 서구에서. 로망은 우리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못하니까 그냥 약간 꿈 같은 얘기를 그죠? 그러니까 조금 자, 그래서 낭만주의 가서 또 상세히 좀 보시면 상세히보다 딱 말씀드리면 훨씬 쉽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일단 그 말씀 잘하시는데 단어부터 그죠? 단어가 일단 낭만. 단어 일단. 낭만주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에 맞는 동양 사상과 연결되는 장자가 제일 크게 가깝습니다. 가깝죠, 가까워요. 장자 가깝죠. 제일 가깝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기존의 틀 이런 것들을 거의 무시라기보다는 거부하는 거죠. 장자가 거기에 가장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 공자는 이제 그 고전주의자고요. 그 과거 그죠? 그 주왕의 그 고전 그 전형 그걸 그대로 가져서 재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니까요. 세계 동서양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또 장자의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대로 표현하면 이성주의자들이거든요. 뭐 공자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서양적인 이성은 아니어도 합리주의적인 거죠. 예. 그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은 장자니까 대표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에 반대인 거. 그렇죠. 그렇죠. 이성적으로 따지는 것. 따진다는 표현을 쓰면 딱 적합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153페이지, 이제 보시면 중간중간 계속 나옵니다. 제가 그런 개념적인 얘기들이요. 153페이지 지난번에 봤던 건 있었죠? 그래서 저 맨 위에, 그죠? 153 맨 위에, 뭐 누드 병사들 보고 이들에 다니는 거 비범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전쟁터에 발가벗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는 어느 시대나 상식에는 속한다고 조소했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저 고전을 따라하니까 에이 저 미친놈들 저거 말도 안 돼 이런 비난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둘째 문단. 그래서 고전을 향한 열기는 근데 하긴 고전도 이것도 번역을 동양에서 찾아서 한 거네 이거는 그죠? 클래식이라는 거를. 네. 그래서 고전을 향한 열기는 엘진경이 그리스 파르테논에서 떼어온 대리석 부족들을 런던에 지내면서부터 더욱 불붙었다. 이거 떼어온 게 이게 거의 뭐 훔쳐온 건 아니고요. 근데 거기 그냥 아무튼 돈 주고 사온 건데, 근데 사실 뭐 그 파는 사람도 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사실은. 그죠? 그 지역에서 그냥 누가 그냥 얼마 내고 가져가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요, 시인 존 키츠는 낭만주의자입니다. 키츠는 이 대리석 부조들을 보고 인간 지능의 승리요 그리스인의 위대함이다라고 찬탄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그리스 고전을 찬양하는.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의 왕립 아카데미, 그죠? 지난번에 나왔었죠, 그죠? 이 미술 아카데미의 지도자들은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교훈적인, 그죠? 그러니까 이성, 교훈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성, 교훈. 물론 이 교훈이라는 거는 새로운 공동체의 시민이 갖춰야 될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전의 그 왕정 구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민이 갖춰야 할 그런 도덕적인 교훈들을 갖춘 그런 신고전주의 운동을 강력히 지지했다. 그래서 이제 예술적인 얘기가 나오죠. 미술사적인 얘기. 그러니까 이들은 감성에 호소하는 색채보다 이성에 호소하는 소묘와 선이 더욱 우월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또 그때 나왔었죠, 그죠? 색과 그 선의 대립, 요게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는 선, 그죠? 소미와 선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낭만주의는 색채입니다. 낭만주의는 색채. 신고전주의 양식의 특징은 엄격하고 분명하게 소묘된 인물들로 그들은 로마의 부조 조각처럼 원근 느낌이 거의 없이 회화 공간이 전반부에 배치되어 있다. 붓자국은 거의 보이지 않아 화면은 매끈하며 구성도 단순해 로코코의 복잡한 사선 구성을 피하고 있다. 그래서 배경에는 아치나 원주 같은 로마적 요소를 가미하고 불규칙한 곡선 대신 직선과 비례를 중시한다. 이 사조는 한 세기 전 푸스eng의 고전주의와는 다른 형상을 띠고 있는데 푸스eng의 고전주의는 보다 자연스럽고 순수한, 그죠? 좀 더 소박한 쪽이었는데 이쪽은 보다 그 강인하고 명확한. 그러나 어쨌든 고전을 모범으로 본보기로 본딴다는 것은 동일한 그런 그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특징 얘기는 또 제가 또 정리했습니다. 좀 이따가 보시면 되겠고요. 건축 얘기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의 폐허도 건축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스 로마 신전의 복제품들이 러시아에서부터 미국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나타났다. 그래서 똑같은 거를 막 지은 거죠. 그래서 코린트식 원주와 돔을 가진 파리 빵떼옹의 현관은 로마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로마 앞에 보시면요, 그죠? 여기가 그 앞에 로마 미술할 때 했었는데 로마의 빵떼옹이에요, 이게, 그죠? 지금 로마에 남아 있는 로마 시대 지은 건물입니다. 엄청 오래된, 그죠? 한 AD 1세기에 지은 로마 시대 건물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요 빵떼 앞에는 그리스 신전처럼 딱 돼 있고요, 그죠? 이렇게 딱 박공하고 딱 돼 있고 안에는 이렇게 그 커다란 돔, 그죠? 돔이 있고 안에 하늘을 뚫어서 천장을 뚫어 있는 이 판테온이라는 게 그죠? 모든 태온, 그죠? 그 모든 신을, 그러니까 공동체가 믿는 모든 신들을 다 이렇게 여기 다 있잖아요. 신들이, 그죠? 신 석상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신들을 다 모셔놓은 이제 그런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에, 그죠? 로마에 있는데 요걸 이제 그대로 본따다가 어디 갔습니까? 본따서 또 파리도 똑같이 빵떼옹을 만든 거죠. 그죠? 불어식 발음으로 이제 빵떼옹이겠죠. 그래서 이 빵떼옹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거랑 같으면서도 미국 국회의사당 가구에 또 그죠? 갖다 붙인. 근데 이것도 다 그러니까 이 미술이나 예술이 다 사실은 어떤 카피의 모방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 모방한 거거든요. 그죠? 뭐 자기들이 새로 만든 거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게 만들어진 사연은 루이 15세부터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루이 15세가 자신이 병이 들자 주누베브는 예전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게 있나 봐요. 뭔가 젊은 여성이 자기들을 지켜준다. 마지막에는 잔다라크니 이런 신화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파리가 그 당시 훈족 아틸라가 쳐들어와가지고 함락당할 위기에 이 젊은 소녀 같은 여성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파리 시민들을 모아서 성을 지켜가지고 버리고 도망가고 항복하려고 그랬는데 버리고 지켜서 결국 훈족이 물러나고 파리를 지켰다. 그래서 이제 성녀가 된 거예요. 성녀. 잔다르크 그런 거랑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렇게 가끔 한 번씩 이 젊은 여성들이 뭔가, 그죠? 그런 게 왜 처녀 마리아와 비슷한 뭐 그런 건가 봅니다. 하늘의 뜻이 그렇게 딱, 그죠? 왜 뭐 잔다르크도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신의 계시를 받은. 그래서 어쨌든 그 파리에 있는 성녀가 됐는데요. 이 성녀 생주누비에브에게 기도하였고, 이거 자기가 병이 드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이제 났어요. 상당히 심한 병이 들었던 거죠. 루이 15세. 예. 그러니까, 병이 났으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봉헌하는, 그죠? 주누비에게 감사하는 성당을 짓기로 한다. 해가지고 성당을 지었습니다. 물론 뭐 성당 짓는 기간은 오래되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루이 15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는데요. 어쨌든, 예? 몇 년 걸린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죠. 옛날엔 이런 거 하나 지으려면 사실 오래 걸리죠. 그죠? 돌로 지으려면은. 그래서 어쨌든 로마의 빵떼옹을 본떠서 전형적인 고전주의 양식으로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요거 앞. 거예요? 예? 성당인데 이름을 빵떼옹이에요? 거기 말이 안 신전으로 되잖아요. 보시는 것 아닌가? 그죠? 원래는 성당으로 지은 거죠. 근데 요렇게 되면서 빵떼옹이 된 거예요. 요렇게 되면서. 프랑스의 역사적 위인들. 그러니까 태용이 신은 아닌데 위인들을 이제 같이 다 모아놓는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제 프랑스에서 이름을 빵떼옹이라고 지은 거겠죠. 이제 신의 자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지었을 때
그 로마의 빵대용을 번타서 지었으니까 거기에 뭐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로마의 빵대용이 있으면 우리도 빵대용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반 명사처럼 된 거죠. 파리의 빵대용. 그래서 원래는 성당무에 구실을 했다는 거. 그죠. 원래는 성당의 구실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 지나고 이러면서부터 이 왕들이 지은 거니까요, 그죠? 그런 기능을 못 하다가 언제부턴가 어쨌든 국립묘지로 이렇게 프랑스 역사적 위인들이 안장되는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딱 들어가 안장되는 국립묘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묻을 그 결제를 해주는 사람이 프랑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중요하더라고요, 프랑스 대통령이.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이 야 누구 빼, 막 누구 너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왜냐면 역사에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비리가 발견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나중에 역사 또 옛날에는 그냥 해서 묻었는데. 야 이거는 아니잖아요. 해가지고 빼고 또 야 옛날 누구 시체 묻어와서 다시 최근에는 그 알렉산드르 듀마 그 아시죠 그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그 듀마 시체 다시 가서 묻었어요. 최근에 다시 파와서 다시 그런 식으로 이게 그것도 일종의 정치적인 쇼즈 한편으로는 그죠 공동체를 모으기 위한. 어쨌든 프랑스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름 막강한 권한이에요. 그게 여기 이제 누굴 묻냐 마냐. 예. 자, 그래서요, 어쨌든,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죠? 빵대용 좀 비슷하죠? 로마의 빵대용처럼 요런 식, 요거를 좀 그래도 본따서, 이렇게 안에 돔도, 이렇게 돔도 만들었고, 이것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보시면 요런 식의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구에는 위대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나라라고 이제는 밖에서 이렇게 새로 새겨 넣었고요. 뭐 우리 볼테르, 장자크 루소, 빅톨 위고, 에밀 졸라, 마리 끼리 등이 이렇게 안장되어 있습니다. 낙장당식으로 해놨어요? 아니죠. 이거 시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시체가 바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다가요? 이 안에 뭐 이렇게 뭐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뭐 그런 식이겠죠. 저도 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을 보면은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쭉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석관식으로 석관. 네, 프랑스 석관을 쓰니까요 보통 석관식으로 딱 해고 뭐 이름 딱 써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도 그냥 석관을. 그렇겠어. 저 정도 사람이면 이런 사람들은 석관에 들어가야 돼요. 석관에. 물론 석관에 물론 뼈만 들어가 있겠지만은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도 뭐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렇게 사진은 나와 있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요. 가만있어.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나? 우리말에 있잖아. 묘도도 잘 써야지. 있죠, 이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낭만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낭만적인 생각. 거기 어떤 의미가 있다. 그죠? 묘자리건 뭐 이거 의미가 있다. 예. 우리 딱 이해하잖아요. 그죠? 우리 뇌는 그거를. 낭만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그 본성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인간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은 그런 게 없죠. 다른 존재들은 전혀. 예. 자, 그래서요, 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먼저 그거 보고 가십니다. 아예 100페이지. 그러니까 저게 100페이지 그거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딱 100페이지에. 우리가 앞에서 봤었습니다. 100페이지에. 왜 르네상스 건축하면서 100페이지 딱 보시면은요, 100페이지 딱 그림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100페이지에 100. 예. 브라만테의 템피에토. 저거 이 꼭대기에 다 얹어가 있는 거잖아요. 저 위에 있는 게. 그죠? 그죠? 이것도 그렇고 그 미국 국회의사당도 그렇고 저 똑같죠, 사실은. 그죠? 그 아래쪽에 또 팔라디오 양식. 이거 팔라디오 양식이라고 그때 나왔었습니다. 이 앞에 입구를 그대로 그리스 신전처럼. 그죠? 요거. 이거 합친 거예요, 사실은 다. 그죠? 그 뒤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건물들이 다 이제 요거에서 변형해서 그냥 온 거라는 겁니다.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프랑스 빵대용도 요거 그냥 갖다 그냥 한 거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도 인진 것 같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도형이라는 게 예, 뭐 거기서 그래픽으로 하는 아닌 도형인 하에서야 구현할 수 있는 도형은 얘는 전체를 갖다 우리가 지금 얹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그죠? 그렇죠. 모양이 똑같아요. 예, 똑같죠. 템페이터랑.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53페이지로 오셔서요. 이제 코린트식 원주는 앞에서 우리 그리스 할 때 나왔는데 여기 끝에 이렇게 이제 코린트식 좀 화려한 그 식물 무늬 장식, 식물 장식 코린트식이라는 거고요. 고등학교 때
이오니아식, 그다음에 도리아식, 도리아식이 그냥 직선, 도리아는 직선, 이오니아는 동그라미니까 이렇게 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 이오니아. 그다음에 코린트는 제일 코린트니까 또 글자도 막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코린트 제일 복잡.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리아는 그냥 도리아 그냥 직선. 요거는 이제 코린트식인 거예요. 코린트식. 이오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린트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식입니까? 이게 도리아식이죠. 기둥이. 그냥 아무것도 민자, 도리아식. 그래서 브란덴부르크 문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를린에 있는 책에 그죠? 베를린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개선문 다들 아시죠, 그죠? 이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이고, 그죠?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루문의 복제품을 로마식 전차로 시작한 것이다. 뭐 이거 그냥 똑같이 기둥 갖다 놓고 위에 로마. 이거 사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그리스하고 로마는 또 시대적으로 또 다른데 갖다 붙인 거죠, 그죠? 그리스식 이렇게 도리아식 기둥을 세워놓고 문을 딱 설치한 다음에 요 위에다가 그죠? 로마식 전차가 있죠, 위에 그죠? 이렇게 로마식 전차, 지붕에 로마식 전차가 있죠. 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레코 로만이죠, 그게 바로. 자, 그래서 뭐 요거는 프로이센의 그죠? 프리드리히 빌헬m 2세가 건립하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평화의 문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때 자기가 프로이센이 크게 강성해서 옆에 뭐 실레제인 같은 거 다 먹어버리고 해서 야 내가 이걸 다 평화롭게 다스리리라 뭐 그런 식인데요. 오늘날에는 유럽 전체의 통합과 번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로서 유로권이 왜 탄생한다든지. 근데 요게 그때 왜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여기 베를린 장벽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베를린 장벽. 그 상징 어떤 유럽의 화합과 평화와 통일과 통합의 상징으로 그렇게 그런 건물이 됐습니다. 오늘날에는요. 그래서 독일 브란덴부르크 개선문. 물론 뭐 우리 음악사에서는 바하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프랑스에 미국 대사로 와 있던 토머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이죠. 미국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 그죠?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님, 그죠? 프랑스 님 지방에 있는 로마식 사원 메종카헤를 사랑스러운으로 애인 쳐다보듯 하다가 몬티첼로에는 자신의 집을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개조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앞에 화면 보시면요. 메종카헤라 그래서 그 사각형 집이라는 그냥 뜻입니다. 간단한 뜻입니다. 메종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프랑스어로. 그죠? 까레가 그냥 스퀘어라는 뜻인데, 스퀘어, 사각형 집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꽤 오래된 거죠. AD 2년이니까요. 엄청 오래전에 만든 거죠, 진짜. 그죠?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프랑스 남부 님에 있는 고대 로마 사원입니다. 로마의 신들을 모신 거죠. 이것도 기둥이 코린트 양식이죠. 보이시죠? 그죠? 그죠? 기둥, 코린트 양식이죠. 기둥이, 그죠? 코린트 양식의 기둥이 쫙 있는.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 신들을 그런 주피터 이런 신들을 모신 사원인데요. 어쨌든 엄청 오래됐는데 이게 또 딱 그 프랑스 남부에 잘 이렇게 보존돼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잘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크진 않아요. 그죠? 건축물이 크지는 않지만은요. 여기 아직까지 남아 있고 요거를 이제 그 토머스 제퍼슨이 이제 프랑스 대사로 와서 이걸 보고서 자기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뒤에 요 앞에를 요대로 요거를 개조한 거예요. 요게 딱 그 그리스식. 요건 도리아식이 좀 허접하겠는데 자기 집이죠, 자기 집. 자기 집입니다. 그래서 몬티셀로라고 불린 이 집이 몬티셀로 지금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팔라디오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100페이지에서 봤어요. 100페이지에서 그죠? 아까 그 템피에토 밑에는 팔라디오 양식. 팔라디오 양식 그리스 딱 요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스 신전 그런 식으로 개조해서 만든 설계한 신고전주의 시대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 변두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미국이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미국이 독립한 게 1776년 아니에요. 여기 1776년, 그죠? 그래서 미국이 독립해가지고 이제 야 그럼 우리도 뭐 국회의사당도 짓고 뭐 새로운 뭐 건축물도 뭐 짓고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공공 건물들. 근데 자기들이 뭘 보고 지을 거냐? 이 미국 촌놈들이, 그죠? 본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 딱 프랑스 자기들 본국이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건너온 곳, 유럽에서 유행하는 게 신고전주의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퍼슨도 와서 가서 보고, 야, 이거 어떻게 짓냐? 야, 지금 다 저렇게 짓고 있어. 그리스식으로. 그래가지고 다 미국 건축물들, 이 당시부터 해서, 다시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당시부터 해서 계속 19세기 내내 쭉 지었던 것들이
다 그냥 그대로, 그죠? 그 그리스 로마식 기둥을 가진 그런 식의 건축물들을 계속 그대로 지었다. 그래서 미국 국회의사당도 똑같죠, 그죠? 뭐 다음번에 사진 보여드리겠지만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지었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죠? 거기에 나온 남부 대농장주들은 자신의 집을 저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봤던 몬티셀로처럼. 그죠?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람과사라데 보면은 화려한 연회가 펼쳐지는, 그죠? 거기 뒤에 배경으로 나오는 저택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남부 농장주의 저택에 막 이런 로마식 기둥이 있고, 그리스 기둥이 있고, 이 앞에서 비비안 리가 막 이렇게 놀고 막 그런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면 다 지금 이렇게 변두리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주변부 문화는 본 게 없으니까 그냥 중심부 문화를 그대로 따라한다. 그대로 레디컬하게, 그죠? 레디컬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따라한다. 이거 이제 변두리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주변부 현상. 그래서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그냥 반복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식이라는 용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클래식하지만은 우리가 번역은 고전으로 했는데요. 고전. 이게 아마 한문에 이런 게 있어서 했겠죠? 고전? 오래된 전거가 되는, 그죠? 본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그래서 클래식이라는 말은 로마 시대 시민의 최고 계급을 의미하는 클라시쿠스에서 유래하였다. 근데 이 계급은 당연히 만인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최상위 계급은. 그래서 클래식이라고 하면은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 작품. 그래서 우리가 본 따서 저걸 본보기로 우리 작품하고, 그래서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술사에서 클래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전주의, 그죠? 이렇게 여러 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클래식이라 그러면은요, 먼저 고대 그리스 고전기 미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미술이 큰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의 한 가운데가 고전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전성 시기. 그래서 그건 아까 나왔었습니다. 아까 빈켈만이 처음으로 구별을 한 거죠. 처음 빈켈만이 고대 그리스 전체 미술 시대가 있고, 요거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면은 맨 앞에 아르카익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전 시대, 그죠? 클래식. 요게 가장 문화적 융성했던 아테네 전성 시대의 문화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전성 시대가 무너지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나온 이후에 헬레니즘 시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고전이라 그러면 요 그리스 역사 내의 클래시시즘, 그죠? 고전주의를 하나를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전주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의 고전주의는 르네상스죠? 그죠? 르네상스. 그죠? 가장 대표적인 의미의 고전주의는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이루어졌던 르네상스, 부활. 그죠? 우리 그리스 로마를 다시 부활시키자. 중세 때 잊혀졌던 그리스 로마를 다시 부활시키자는. 그래서 요것이 이제 대표적인 고전주의입니다. 우리가 그냥 고전주의라고 할 때, 또 대문자 C로 쓰면 그게 이제 르네상스를 말하는 거예요. 르네상스 이 시기에 있었던, 고전주의. 자, 그런데 우리가 미술사 하면서 잠깐 했었죠. 요 영향이 이제 쫙 퍼져나가죠. 그죠? 북유럽으로 퍼지고 프랑스 퍼지고, 그래서 프랑스 미술가들이, 화가들이 로마 가서 이걸 보고 배워서 자기 나라 돌아와가지고 17세기 중후반에 루이 14세 때죠. 프랑스의 고전주의가 또 쭉 크게 번성을 하죠.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은 고전주의와 바로크가 결합된 그런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잠깐 살짝 들어가고요. 이제 그 다음에 큰 의미에서는 이제 요거를 지금 우리가 하는 요 시대, 그죠? 프랑스 혁명 전후로 하는 요 시기의 고전주의를, 그러니까 요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신고전주의라고, 이렇게 네오 클래시시즘, 신고전주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신고전주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서양 음악사에서도 클래시컬, 그죠? 고전 음악이라는 고전 시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 음악 하면은 그냥 클래식을 말하기도 하지만, 서양 음악 전반을 말하기도 하지만, 서양 음악사 내에서도 고전 음악식이라고 하면은 고전파 3인방, 그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꼽습니다. 베토벤으로 이제 요 고전주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가 낭만파, 그죠? 낭만파라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 음악가들, 슈베르트, 브람스, 베르디, 쫙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 엄청난 많은 낭만파 음악가들이. 근데 이제 통하는 게 있어요, 다.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옵니다. 자, 통하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여기 아까 신고전주의 특징 나왔잖아요.
153페이지에 왼쪽에 박스 있죠. 153페이지 그 조그만 박스 그죠? 신고전주의 특징. 그래서 근원은 뭐 질서, 엄숙함, 분위기는 고유하고 이성적, 주제는 그리스 로마 역사와 신화, 기술은 색채가 아닌 소묘와 선을 중시하고 붙자국이 전혀 없다. 미술의 역할은 도덕성을 고양하고 영감을 주는 것. 이 도덕성은 새로운 공동체의 그 시민적 도덕성입니다. 주창자는 자크 루이 다비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뭐 말하면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겠죠. 요걸 나와서 그러면요.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으로 나눠보시면 쉽습니다. 형식과 내용.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구분하잖아요. 형식과 내용. 그래서 형식이 특히 중요해요. 신고전주의는. 물론 내용도 아주 중요하지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적인 어떤 조화, 그죠? 조화, 균형, 통일성을 바탕으로 하며 따라서 무엇보다 형식적 완결성이 우선한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앞으로도 요 틀에서 쭉 우리가 미술사가 요걸 쭉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럼 좀 이해하기 좀 쉬워요. 아, 형식이 어떻고, 또 내용이 어떻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적 완성도, 합리적 질서에 따른 정연한 통일성, 안정된 구축, 표현적 탄탄한 명료성, 명확한 대비, 조화가 이루어진 정밀한 표현, 부분과 전체의 명확한 관계, 대상의 유형화, 그러니까 대상의 주제에 따른 전형성,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그 나타내야 될 표정 같은 것도 딱 있다는 거예요. 슬픈 표정은 딱 이런 거, 그래서 뭐 분노한 표정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딱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유형이 티피컬하다. 티피컬, 타입이 있다는 거, 타입, 티피컬, 타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 완결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이제 풀생이 말했던 그거랑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이 추구했던 고결한 인격성, 사회윤리적 교훈, 특히 공동체의 헌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애국심, 정의, 용기. 어쨌든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에서 전통적인 권위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미덕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거를 내용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예술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전주 형식과 내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쉽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래서 여기 바로 이제 나오는 그 자크 루이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쉴 시간이 벌써 지났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이거. 아유, 괜찮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 나왔는데 그래서 낭만주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공동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공동체의 그 이상, 그죠? 그런 거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요. 요게 지금 그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죠? 자크 루이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이렇게 보시면요. 거기 여기 그림 있죠? 여기 그림도 있죠? 여기 그죠? 그 뒷면에 있죠. 근데 요거 보시는 것도 이게 좀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이게 선명하더라고요. 인쇄된 거보다 그죠? 인쇄된 거보다 훨씬 선명하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아들 사명자한테 이제 칼, 그죠? 결투에 쓸 칼 3개를 이렇게 내주고, 여기는 이제 어머니, 그 다음에 아내, 동생이 이제 좌절하고 있고, 그죠? 여동생, 그 아내의 아들, 자식들이 있고, 요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프랑스 혁명 직전에 출품된, 근데 이거를 근데 주문한 사람, 자, 보시겠습니다.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이제 이렇게 딱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다 기하학적으로 구성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따진다는 게 계산해서 그림이라는 거죠. 계산해서 하나하나 철저히 따져서 그래서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이제 이성주의라는 거예요. 이성, 따지는 능력, 이성, 계산한다.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애국심을 고취하는 주제, 그러니까 내용은 애국심을 고취하는 거죠. 공동체, 명확한 표현, 전형적인 인물상, 화면의 기하학적 구성 등은 아주 기하학적이죠. 신고전주의 전형적인 특징들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내용.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게 원래 그림 주문자가 루이 16세예요. 이게 참 역설적이죠. 루이 16세는 프랑스 혁명 때 이제 단두대에서 처형됐는데,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신민들은 충성심을 가지고 국가 왕한테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하여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야, 요즘 애들이 말 안 듣네. 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가에 복종하는 그런 그림 그려봐라라고 이 다비드한테 주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프랑스 혁명 전부터 그럼 이 백성들이나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느냐? 그 전부터 시끌시끌했어요. 아까도 봤던 것처럼 이게 왜냐면은 미국 혁명 때문에 그래요.
미국 혁명이 1776년에 있잖아요. 1776년. 그래서 미국 혁명이 있고, 미국 혁명은 말 그대로 영국 왕을 이제 떨어버리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왕 없이 어떤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이걸 사실 처음 본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 유럽에서 살던 사람들은 국가 하면 왕이 있는 거지 뭐 어디 가나 그죠? 어디나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는 거는 왕이 내지는 어떤 귀족 그죠? 과두정이 있는 건데 저 미국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귀족도 없는 나라잖아요. 귀족도 없죠. 그냥 이 유럽의 그 완전 최하급 노동자들, 그죠? 이 천민들, 유럽에서 먹을 거 없는 인간들, 이 막말로 유럽에서는 자리를 못 잡은 쓰레기들이 건너가서 만든 나라인데, 그래서 그 건너가서 그냥 농사나 짓고 하던 농사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쓰레기들이 건너가서 넓은 땅에 농사를 지니까 그 임금이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산 그 가격 자체가. 그래서 원래 미국이 설계된 게 그 농업 국가로 설계된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식량을 생산해서 이 식량을 카리브해나 여기서 그 크게 하고 있던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들한테 식량 공급 기지로 원래 설계된 거예요. 설계 자체가. 그게 이제 유명한 그 삼강구역이죠. 그죠? 그 아프리카 노예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죠? 쿠바나 이런 데 사탕수수 농장에, 사탕수수는 더운 지역이 자라니까요. 그죠? 카리브해 넓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그때 이제 설탕이 그래서 설탕이 세계 역사를 바꿨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설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그 노동자들이 일하고, 근데 걔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먹긴 먹는데 싸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싸게 먹으면 이게 임금이 그 설탕값이 영향 받으니까. 그럼 싸게 어디서? 그 카리브해 위에 있는 미국에서 그래서 그 식량을 공급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미국이란 게.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농업 국가입니다. 농업 국가예요. 그렇게 설계된. 그런데 그 촌놈들이 자기들이 이제 독립을 한 거 아니에요.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보기엔 충격인 거죠. 이거 특별한 지도자 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귀족 계급이나 이런 그 사회가 갖춰지지 않은 그런 거에 불과했는데 저런 애들이 세워서 공화국이란 걸 만든 거잖아요, 뭔가, 그죠? 그것도 단결해서 또 영국한테 이기고, 독립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독립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컸습니다. 물론, 루이 16세 때는 이미 국가 재정이 이제 폭망해가지고요. 그죠? 그 앞에서 싸웠다 그랬죠, 그죠? 싸워서 폭망해서 국가 경제도 안 좋고, 그죠? 그런 식으로, 그죠? 그 사상도 또 이제 계몽주의 사상부터 해서 미국 독립. 그래서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미 들썩들썩했어요, 사회적으로. 이 프랑스 지식인들은 이거, 그죠? 이 왕이 뭐 정치 제대로 해야지 등등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지. 해가지고, 야, 이 백성들은 좀, 충성할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좀 그려라. 해가지고, 다비드가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루이 16세가 주문했지만은 이게 이 그림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오히려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의 공동체, 이렇게 왕이 없는 공동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호라티우스 형제 이야기는요, 물론 이거는 전설입니다. 전설이기 때문에 실제 역사는 아니에요. 그냥 전설로 남겨진 그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가 티투스 리비우스 로마 건국사에 실려있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왜 기원전 7세기 로마는 아주 오래됐죠, 그죠? 그 조그만 도시 국가였으니까요. 는 이웃 도시 알바와 치열한 경쟁 관계였는데, 이게 맨날 싸우는 거지. 근데 이때는 인구도 작고 싸워서 막 계속 죽어나가면은 서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승부를 보자 해가지고 대표자 3인을 뽑아, 그죠? 그러니까 1대1 승부는 좀 그렇고, 야, 제일 싸움 잘하는 3명씩 뽑아가지고 대신 결투를 통해서, 그죠? 승부를 보기로 한다. 그래서 이제 뽑았는데 로마에서는 지금 나오는 호라티우스 가문의 삼형제가 뽑히고, 저쪽 알바라는 도시에서는 쿠리아티우스 가문의 삼형제가 결투자로 선택됩니다. 3명 딱 내보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은 호라티우스 삼형제가 결투에 나가면서 로마식 경례, 이른바 히틀러식 경례 하기 전에 지금 이게 속에 그냥 경례 아닌 히틀러식, 그죠? 하는 겁니다. 그 로마식 경례.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 경례를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로마시. 공동체를 위해서 난 목숨을 건다는 거죠. 하이 히틀러라는 게, 그죠? 그래서 목숨을 건다. 총통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전체주의, 집단주의인 거죠. 그래서 로마식 경례를 하며 아버지에게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다 의미가 있시나요? 그죠? 자, 그래서 아버지는 매우 단호한 태도로 아들 셋을 국가에 바치는데 어떠한 망설임도 없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혈연 관계보다 공동체가 우선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야. 사실 이게 내용은 그 주제는 그래서 가족, 혈연, 공동체 다 필요 없고 그래서 가족의 혈연보다 공동체가 우선이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여성이 3명 나오잖아요. 아까 그죠? 여성이 3명 나오는데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이 든 사람이 어머니하고 이 삼형제 중에 한 명의 부인, 그 다음에 이 삼형제의 여동생 그렇게 3명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어머니 같고요. 그죠? 이게 부인, 여동생 같은데 그죠? 얼굴 대충 보니까 그죠? 어머니, 그다음에 부인, 여동생, 그다음에 이거 이제 이 부인이 낳은 아들, 자식 둘. 삼형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전설이니까요, 전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호라티우스 가문과 쿠리아투스 가문은 결혼 및 약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삼형제 싸우는데 물론 전설이니까요. 근데 전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왜 이렇게 그래서 이웃 마을하고 이렇게 그 신부 신랑 교환하고 근데 또 사이 안 좋으면 싸우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아내 한 명은 그쪽에서 시집 온 사람이고 또 그 내 여동생은 저쪽으로 시집 가야 되고 지금 그렇게 약혼되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명령에 따라 상대방을 죽여야 할 운명이 된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결투를 합니다. 결투를 하는데 3대3 결투하는데 결투 끝에 호라티우스 형제 1인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가 이기죠. 로마가 이겨서 결국 로마가 이제 그 전체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전설입니다. 그죠? 로마 전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 책에 나온 거랑은 살짝 달라요. 실제 역사는 여기 책에 나온 거 보시면은요. 자, 153페이지 프랑스 신고전주의 다비드 복고풍회화. 이제 복고라는 게 여기서는 그리스 로마로의 그 복고입니다. 낭만주의 복고랑은 달라요. 낭만주의는 아예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우리의 본성, 네이처로 돌아가는 거고요. 낭만주의는 아예. 이거는 이제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의 복고는. 그래서 로마 여행 중 처음으로 고전 미술을 본 다비드는 그때 눈이 뜨이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그것은 마치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발로 뛰어다니며 마주치는 유적마다 전부 스케치했는데 순수한 그리스 양식으로 작업하고 싶다고 적고 있다. 그래서 다비드의 제자들은 와토가 그린 시테라 섬으로의 출항. 그때 그 히테라 섬, 그죠? 그 비너스, 그 섬으로의 그 순례에 빵 조각을 던지는 것으로 자신들이 인공적이라고 느끼는 미술에 대한, 그 로코코 미술이죠. 그 이전 시대 귀족 미술에 대한 경멸을 표현했다.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에서 적을 무찌르지 못하면 죽음을 택하겠다고 맹세하는 3명의 형제들은 방탕함 대신에 자기생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회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으로 방탕한 귀족계급이 전멸했듯이 이 회화는 새로운 금욕주의, 금욕주의라면 공동체주의죠. 공동체주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다비드는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차이점을 딱딱하고 직선인 남성의 윤곽선과 부드럽고 곡선인 여성의 윤곽선 대조를 통해 확연히 드러냈다. 그래서 그림의 구성까지도 견고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다비드는 각 인물들을 조각상같이 배열해 로마식 아치가 있는 평면적인 배경 후에 돌출되게 묘사하고 있다. 다비드는 인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인형의 로마식 의상과 헬멧을 씌워 본 후 그것을 스케치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그림 보시면 여기 뒤에 로마식 그죠? 아치하고 기둥이 있죠, 그죠? 기둥이 있고 앞에 딱 그림이 정말 아주 평면적 진짜 아주 정말 뭐라 그럽니까? 선명하고 명확해요, 이 표현들이, 그죠? 이 근육이나 이런 거 다 보시면요, 이 선도 그렇고요, 명확하게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 여성은 조금 아주 더 부드러운 그런 선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쪽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다리 근육도 다 그죠? 근육도 다 여기 표현되어 있고요. 그죠? 전혀 대단하죠. 어쨌든 실력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비드가. 그래서 다비드 얘기 계속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질 텐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그 신고전주의가 고 말씀드렸죠? 요게 공동체의 헌신, 뭔가 새로운 공동체, 그죠? 공동체의 헌신을 많이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바로 그려진 그림이 여기 역사순인데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언제 있었습니까? 프랑스 혁명.
1789 그죠? 1789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 전이죠. 1785니까요. 그죠? 1789 전에 그죠? 좀 시끌시끌하고 막 이럴 때 야, 이 왜 애들이 왜 말을 안 듣냐? 좀 이렇게 뭉쳐야 될 텐데. 그래서 그림은 겁니다. 근데 또 똑같은 비슷한 그림이에요. 또 여기 지금 그 이런 그림이에요. 1787 그죠? 프랑스부터 전이죠. 이게 또 유명한 그림이죠. 보신 적 있죠? 소크라테스의 최후라 그래서 왜 그죠? 예, 소크라테스가 그죠? 마지막에 왜 죽기 전에 왜 소크라테스가 그 신을 모독하고 뭐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제 결국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않고 이제 독배를 마시고 죽잖아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독배를 지금 마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하늘 그죠? 하늘을 나는 뭐 죽는 게 아니다. 하늘을 어떤 이념 그죠? 이상 그런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은 그럼 뭐 이거 왜 그려졌을까요?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상으로는 그죠? 여기 쓴 것처럼. 이것도 공동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악법이라고 해도 따르는 것이 그죠?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물론 그런 말은 실제로 한 적은 없지만은요. 그죠? 소크라테스 어쨌든 그런 취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 뭔가 문제가 있는 법이라도 우리가 일단 공동체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냥 맥락 없이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요. 그래서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을 때 공동체를 지키려면 우리 시민들은 그거를 따라야 된다. 비록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부당하게 죽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고귀한 행동이다. 그죠?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행동이 고귀한 행동이라서 그런 표현이 딱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나이가 딱 70이었거든요. 근데 70대 노인이 뭐 복근이나 장난이 아니죠, 그죠?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다 보면 이 노인이 70인데 지금 이게 아주 그냥 정정한 정도가 아니라 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다 그렇고요, 그죠? 근데 이게 아까 나온 그 전형적이라는 거예요. 전형적. 너무나 어떻게 보면 뻔하다는 거지. 그죠? 어떤 그 단호하고 그죠? 항상 이런 사람들은 뭔가 아주 그 골격도 아주 완전하고 뭔가 삐딱 똑바로 돼 있고 탄탄하고 그죠?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죽을 때가 다 된 노인인데도 그 당시 70이면은 그죠? 그래서 아주 이런 얼굴 표정도 그렇고 아주 전형적인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라는 그 전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신고전주의가요. 근데 어쨌든 딱 봐도 이 그림이 너무나 이해하기 쉽죠? 그죠? 이 무슨 그림인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독배를 마시면서, 나는 내 신념이 옳다라고 이제 죽는 건데요. 어쨌든, 여기요? 네, 병만중에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그렇게 이제 그 앞시대에 나왔던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시면요. 결국 요게 그러니까 신고전주의와 18세기 계몽주의 근대 과학의 관계. 아까 나왔던 거를 이제 다시 반복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죠. 그러니까 과학은 케플러의 법칙들이 그러하듯이 우주의 수학적, 기하학적 질서와 조화를 명확히 드러냈으며, 이것도 수학적, 기하학적 질서와 조화. 근데 그 방법은 과학의 성과는 모두 이성적 방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적 방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걸 뭐 할 말이 많지만요. 쉽게 말해서는 따지는 거죠. 그죠? 따지고, 계산하고, 그죠? 비례를 따지고 계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고전주의가 추구했던 조화, 균형, 질서 등은 모두 인간 이성을 통해, 즉, 따져야만 이거를, 그죠? 재가지고 따져서, 이거 6대4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따진다는 거예요. 결국 아까도 그림 보셨지만요. 따져서 그린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을 따지는 거다라는 면에서 이게 다 통합니다. 계몽주의, 근대과학, 신고전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그랬을 때, 뭐 할 말은 많지만요.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냥 따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지는 거. 그러니까 따지는 거의 반대말은 낭만주의, 느끼는 거. 그러니까 느끼지 그냥 따지자고 그냥 느끼는 거잖아요. 낭만주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쉽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성주의는 따지는 거, 낭만주의는 느끼는 거. 그다음에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과학의 사상적 적자인 계몽주의는 이성에 의한 진보.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지면은 우리는 계속 따져서 잘못된 거 바꿔 나가고 좀 안 좋은 거 좋게 고쳐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진보한다라는 개념이 이때 등장했습니다. 그죠? 인간은 이성을 통해 진보한다. 즉 모든 것을 따지다 보면 우리 진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고전주의 마찬가지로 고전적 이상과 순수한 미덕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이 나아갈 길. 그래서 신고전주의도 그게 인간이 나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따라서 공동체의 신념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
또 인간의 어떤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이런 면에서 이제 공통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약간 다르지만은요, 그 당시 시대 정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 시대적인 분위기가 새로운 공동체가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히 진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시민 정신을 가지고 뭉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면은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자크루이 다비드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이 다비드, 뭐 영어로는 데이비드죠, 그죠? 이제 프랑스로 발음으로 다비드라고 읽는데요. 뭐 신고전주의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자크루이 다비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리고 뭐 실력 자체로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은 1774년에는 로마상을 받고, 그러니까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이제 항상 로마상 출품을 해서 수상자를 선발했거든요. 그래서 몇 번 떨어지다가 이제 거기에 합격을 해서 로마상을 받고, 로마상을 받은 사람들은 로마에 유학시켜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에 유학해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로마에서 이 고전 미술들을 보면서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진짜구나.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다시 로마 유학을 끝내고 1780년 파리로 돌아온 그는 아카데미 정회원이 되었죠. 아카데미 계열인 거,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인 출발점이. 그러니까 당연히 아카데미 계열이니까 왕실, 루이 16세의 주문을 받았겠죠. 그죠? 원래 아카데미는 왕실을 위한 거니까요. 그죠? 왕실을 위한, 그죠?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고 거기 그림을 그리고 초상화를 그려주는 그런 원래 집단이었거든요. 그죠? 왕실 부속기관인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왕실, 루이 16세의 주문을 받아서 아까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죠? 야, 너 그림 잘 그리니까 이 백성들 말 좀 듣게끔 한번 그림 그려봐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루이 16세의 주문을 받고 후원을 받고 또 귀족들의 초상화도 그리고 그렇게 과거 왕정 밑에 소속된 작가로 활동을 했는데 어쨌든 이미 그때부터 그 실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크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내에 벌써 50명이 넘는 제자를 두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후에요. 각국으로 퍼지고 해서 이 아카데미 전통이 계속 오래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두는 등 화가로서 크게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비드 본인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리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이미 프랑스 혁명 이전에도 로마의 공화정이란 말이 중요해요. 공화정의 반대말이 왕정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왕정은 왕이 다스리는 건데 로마의 공화정을 칭송한다는 거는 왕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 시민들끼리 미국처럼, 그죠? 시민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로마의 공화정과 공동체 정신을 찬양하고 고향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 봤던 그림들이에요. 이미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어떤 공동체 정신이라든지 아까 이 그림도, 그죠? 이 그림도 본인은 나는 뭐 정치적인 의도, 왕정에 반대하고 이래서 아니라 그냥 주문받아서 그린 거지만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로마의 공화국, 그죠? 공화정을 칭송하는 그림이니까요. 자, 그래서 바로 그 직전에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1789년, 이 프랑스 혁명이 있던 때죠. 근데 혁명 바로 직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물론 혁명이 날 줄 모르고 그린 거죠. 근데 이것도 로마의 공화정을 절대시하는 그림이에요. 로마의 공화정. 그죠?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 여기 지금 그림이, 제목이, 관리들이 브루투스가 누군지 아시죠? 브루투스, 그죠? 시저를 암살한, 그죠? 시저가 왜 독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브루투스는 공화주의자인 거예요. 그죠? 공화주의자. 우리는 시민들끼리 해야지 독재는 허용할 수 없다. 근데 그 브루투스입니다. 이 지금 브루투스가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가져오다. 여기 이제 브루투스의 아내와 딸들이나 이제 절규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 사람 아들의 시신인데요. 이것도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림 스토리. 브루투스의 아들들은 공화정을 전복하고 군주제, 왕정을 복원하러 공모했다는 거예요. 이제 왕하고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공화정을 전복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는 브루투스는 공화정을 지지했는데 아들들은 이게 왕하고. 그러니까 공화주의자였던 브루투스는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처형을 명령한다는 거죠. 아들의 처형을. 그래서 지금 죽은 거예요. 아들들이. 아들 하다가 둘인가요? 죽어서 그 시체를 이제 죽어서 집으로 가져온 거지.
브루투스는 이렇게 딱 있고요.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즉 공화국의 대의는 가족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가족보다 공화국이 우선이다. 이렇게 아까도 나왔잖아요, 그죠? 가족보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내 아들 셋을 바친다. 이런 식의 그런 얘기 자꾸 그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이 그림은 혁명 전에 그려졌고 이제 살롱에 전시되기 전에 혁명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시된 다음에 이제 혁명 이후에 전시됐는데요. 그러니까 혁명 이후에는 이 그림을 딱 보면서 그래, 우리는 왕국이 아니라 그죠? 공화국을 위해 공화국을 위해 된다라는 그런 그림으로 즉 혁명의 정당성 및 공화국 시민의 의무와 미덕이다. 우리는 혈연 이런 것보다 공화국을 지켜야 된다. 그죠? 그런 대표적인 그림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이 그림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막 그린 게 아니라 다비드가 이 정말 정치적인 그 사건에 딱딱딱 맞게 그림들을 그려 나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그런 식의 공화국을 아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 가가지고 그거를 많이 교육받고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림 양식은 이제 그런 거죠. 양식은 그렇고 그 사람 자체 다비드의 사상 자체는 젊을 때는 엄청난 공화주의자였던 거죠. 특히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 혁명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와가지고 비록 왕실 밑에서 그림을 그리고 했지만은 이미 로베스피에르랑 막 친구가 되고 어울리고 이러면서 그 혁명 그래서 이 사람 아주 나중에 그 극렬파가 됩니다. 오늘 좀 다 못하겠지만은요. 좀 또 봅시다. 그 혁명 얘기 좀만 더 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을 그렸는데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바로 혁명이 이제 요런 유명한 사건 있죠, 여러분들. 그죠? 테니스 코트의 서약 아시죠? 그죠? 혁명 전에 왜 이제 루이 16세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3부회를 소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민 대표, 그죠? 귀족 대표, 종교 대표 다 모아가지고 야, 돈 좀 더 내라 하고 이렇게 3부회를 소집하니까 근데 이제 표결 방식에 불만을 품은 평민 대표들이 근데 표결이 귀족하고 종교 측이 2대1이 돼 버리니까 그죠? 이게 우리 숫자는 우리가 많은데 그죠? 개인의 숫자 많은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이렇게 못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별도로 국민의회를 결성하자 루이 16세는 이놈들 말 안 듣네 해가지고 회의장을 폐쇄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평민 대표들은 이제 도망가가지고 주변에 테니스 코트로 이동한 후에 단단한 기초 위에 굳건한 왕국의 헌법 그러니까 이제 입헌 군주제를 그러니까 왕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새로운 그 입헌 군주제를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를 만들 때까지 결코 국민의회를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서약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소문이 도는 게 그 루이 16세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다 해산하고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파리 시민들이 막 그 소문에 봉기해 가지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무기를 쟁취하기 위해서 감옥을 습격하고 그래서 이때 드디어 7월 14일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그래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죠? 바로 이 혁명 이후에 1789년 혁명 그 다음 해쯤에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이렇게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 다 모여서 이제 선서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또 종교계하고도 화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린 소묘를 한 거죠. 그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채색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완성을 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지금 여기 가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로베스피에르입니다. 알죠? 로베스피에르, 그죠? 가장 급진적인 공포 정치의 대명사. 가장 좀 열정적이죠, 그죠? 막 이러면서, 그죠? 그 로베스피에르고요. 이 사람들 다 이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다 사람들이 이름이 있는데요. 제가 다 일일이 다 적어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사실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 유명한, 이제 그 당시 의장 누구였나, 이게 이름이 있고,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고, 프랑스 혁명 다 끝난 다음에도 살아남아가지고, 당신은 프랑스 혁명 때 뭐 했냐? 나는 살아남았다. 왜냐면 다 중간에 막 죽었으니까, 단두대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사람도 거의 절반 죽었거든요, 단두대에서 다. 그죠? 서로 막 싸우고 펴가 갈리니까요. 처음엔 이렇게 뭉쳤지만은.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시간이 없어서 완성이 안 된 게 아니라, 왜 완성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리다가 막 죽고. 아니, 누가 잡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림을 그려서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 전체를 이제 찬양하는 그림으로 그렸는데,
셋이다 보니까 야, 쟤 빼야지, 쟤가 저기 왜 들어갔어,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 바뀔 때마다, 그죠? 또 바뀌니까 야, 쟤 왜 들어갔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제, 그죠? 그래서 결국 못 그린 거죠. 이제 완성을 못한 거예요, 서로. 쟤 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정권이 그 내에서 엄청난 다툼이 있었으니까, 파벌 다툼이, 그죠? 프랑스 혁명을 했지만은 뭐 알다시피 왜 자코뱅하고 지롱드가 나오잖아요. 큰 틀에서는 그에도 파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싸움 때문에 항상, 그죠? 야, 쟤 저기 왜 들어갔어? 쟤 빼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림을 완성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 못 그린 게 아니라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대충은 채색을 했죠. 그죠? 근데 완전히 채색을 못한 미완성 작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제 발발했고요. 그래서 발발했고,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고, 그래서 드디어 프랑스 혁명과 다비드, 그래서 이 정도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비드는 처음부터 프랑스 혁명의 열렬한 지지자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혁명의 영향 등등 속에서 우리는 공화국주의자였던 거죠. 왕 필요 없이, 또는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왕은 그냥 그러니까 입헌군주제, 그죠? 허수아비고 우리 시민들이 다 직접 다스려야 되는 그런 미국식 그 모델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특히 젊을 땐 좀 그러죠. 젊을 때는, 그죠? 우리끼리 할 수 있다, 그죠? 전통 기존의 권위에 의존하기보다는, 게다가 기존의 권위가 너무나 문제가 많으니까요, 그죠? 루이 16세가 여러 가지 특히 경제적인 문제나 등등해서 해결을 못하니까 이거는 부당하다. 자, 그래서 그는 로베스피에르의 친구였고, 혁명이 발발하자 바로 이제 자코뱅파, 아주 급진파가 됩니다, 이 사람이죠. 급진개혁파죠. 급진파 일원이 된다. 그래서 1792년에는 마라의 지지를 얻어서, 그 유명한 그림 있죠. 마라의 죽음.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마라의 지지를 얻어서 파리에서 의원이 돼요. 미술가보다 오히려 정치가가 됩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이제 하는 일은 넌 예술 쪽을 하니까 공공교육위원회에 입류되어 혁명적 축제와 선전 조직을 담당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혁명 어떤 축제를 조직하고 이런 거. 자, 그러다가 1793년 1월에 국민공회는 이제 그 루이 14, 원래 16세가 얘가 이제 도망가서 잡히잖아요. 그죠? 잡혀가지고, 그래서 다시 잡혀가지고 너는 우리 공화국을, 전복하려고 했다. 이웃 나라로 도망가면 이제 그쪽, 왜냐면은 혈연으로 묶여있으니까 친척들 그 군대를 빌려가지고 이제 우리를 뒤엎고 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주변 국가들이 왜, 그죠? 여기 쓴 것처럼 우리 16세의 처형의 위기를 느껴 유럽 왕실들은 대불 동맹을 결성하고 프랑스 혁명 정보를 전복시키려. 왜냐면은 저랬다가 우리 국민들이 또 들어오면 우리도 위험하니까 그 전부터 이미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 처형하기 전에 그냥은 안 했겠죠. 이렇게 국민공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루이 16세를 처형할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둘까, 아니면 추방할까, 뭐 등등 했는데 찬성 387, 반대 334로 루이 16세의 사형을 의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도직입 처형한다. 근데 이때 다비드가 의원이었으니까 찬성표를 던져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그림을 주문하고 이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찬성표를 던지죠. 그리고 이제 요것 때문에 또 이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인, 다비드의 부인은 이게 왕당파였던 거예요. 왕. 그러니까 나름 그 전부터 그래서 맨날 싸웠대요. 물론 이거는 썰입니다. 정확한 그런 건 뭐 기록은 좀 있긴 있는데요. 뭐 증언 정도지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전부터 그 다비드가 너무 급진적이고 왕이 이제 필요 없다라는 공화파니까, 공화주의자니까. 근데 이 부인은 그래도 온건한, 그죠? 왕당파, 왕을 그래도 지지하고, 아니면 왕은 유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로 맨날 싸우다가 이제 별거하다가 이제 다비드가 찬성표를 던졌다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데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이혼하게 되는. 근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연애에서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연애에서도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요. 그 투표 보면 알잖아요. 투표에서 보면, 그죠? 이건 미국도 나타나던데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의 이 투표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우리나라는 더 극심하죠. 그죠? 20대 남성과 여성의, 그죠? 우리나라가 이거 이 성별 갈등이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급해졌죠. 특히 젊은 세대. 아니, 그러니까 나이 든 세대는 별로 그렇진 않아요. 젊은 세대는 불구하고 있지. 근데 젊은 세대는 엄청 심하던데, 근데 이거 그런 게 드러난 거예요.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이혼을 하고 당신이 그 왕을 죽였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런 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왕
다 뭐 단두에 처형해 버리니까 유럽 왕실들이 다 친척들로 얽혀 있으니까요. 저거 가만 내버려둘 수 없다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전복시키려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지키려 한다 해가지고 이 공화국에서 군대를 막 조직하고. 근데 그래서 이때부터 드디어 그 시민군, 그러니까 평민들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그죠, 일반 농민이나 평민들이 무기를 주지 않아요. 걔들한테는. 무기를 줬다간 그게 자기들 귀족을 찌르지. 원래 무기 자체를 지급하지 못하고 안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항상 그 십자군 전쟁 때도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면 평민 출신들도 십자군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근데 그 위에서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근데 얘들한테 무기를 줘도 되냐? 무기 줬다가 그 칼날이 우리한테 돌아오면 어떡하냐? 귀족들은 왜냐면 쪽수가 많으니까 얘들은. 이게 원래 전쟁 자체가 귀족들의 특권이었죠. 전쟁을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용병. 아니면 용병. 그러니까 용병이 필요한 거예요. 용병. 귀족들하고 용병. 그죠? 귀족이고 그다음에 용병을 이제 쓴 거죠. 용병들을. 기사도 귀족들은 귀족이. 예, 기사는 귀족이니까 원래 전쟁. 그래서 평민들이나 원래 그 농민들은 전쟁 자체를 유럽에서는 특히 물론 급한 경우에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요, 실제로는 없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날에 우리는 군인 그러면은 그냥 일반 시민이 군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어느 나라나. 근데 그게 원래 그러지 않았다. 요때부터입니다. 요때부터. 왜냐면은 프랑스 공화국은 뭐 용병을 채용하거나 뭐 귀족 뭐 전쟁 이 집단이 있는 게 아니니까 시민들의 그 의지, 그죠? 의지가 있는 시민들을 모아서 대항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그게 더 힘이 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면 밖에서 쳐들어온 놈들은 용병들이 쳐들어온 거고, 우리는 돈이 아니라, 그죠?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니까 오히려 더 힘을 발휘했던 거지. 사실 그래서 나폴레옹도 막 승승장구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지가 잘난 게 아니라 그 신념에 뭉쳐서, 그죠? 돈을 보고 싸운 게 아니고 이러니까 사실은. 되게 동양이랑 서양이랑 너무 다르. 동양은 막 군역 이래서 막 농민들이 동원을 했죠, 그죠? 농민들. 다 군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동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투 전문 집단은, 그러니까 전투 전문 집단이 있던 그 부족들이 융성한 거죠. 그러니까 몽골 뭐 이런 거 사실 얼마 안 되지만은, 그죠? 뭐 왜 흉노나 이런 것들도 흉노도. 근데 걔들은 전쟁만 했으니까 잘한 거고. 근데 중국은 숫자는 많지만은 농민들을 데려가다 전쟁시켜서 잘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냥 성이나 싹 그냥 시키는 거지, 그냥. 사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청나라 뭐 팔기군 이런 애들은 전투 집단이니까 전투를 잘했던 거고.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야, 그 중국이 인구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지냐,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농민들은 전투 전문 인력이 아니니까 숫자만 많았을 뿐이지. 중국 예. 땅에서 전쟁을 한번 일으키는 거는 몇 년 동안 준비해요. 그냥 전쟁하자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군대를 끌어모아서 맞아요. 모으는 몇 년 걸려요, 몇 년. 훈련을 시키고 처음부터 또 보급도 다 준비해야 되고 장난 아니에요. 옛날에 그 중국 그 미국에서 만든 뮬란이나 이런 네. 거 보면 네. 맞아요. 데려가 훈련시키잖아요. 네. 맞아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비록 뭐 상비군 일정한 정도는 있긴 하지만 큰 전쟁을 하려면 그걸로 되나요? 네. 그렇죠. 끌어모아가지고 참 줘서 훈련시켜가지고 저는 그게 제일 항상 궁금했던 게 얘들 농본주의여 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다 데리고 가면은 전쟁 기간 동안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수순이 그런 거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 몇 해는 어떻게 네, 사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갈량도 항상 그걸 고민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갈량부터 그때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분량비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중국 전쟁은 들어가면 논밭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그걸 먼저 태워요. 또 맞아요. 해야지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기 거다가 분량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다 태워.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인구가 워낙 뭐 넓은 지역이니까. 그리고 저 화북 지역 같은 경우 생산량이 워낙 대단해요. 그땐 그랬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때부터 그렇게 이제 국민군, 그래서 국민군이라고 하죠. 국민군, 시민군이 드디어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공포 정책이 시작됩니다. 저희 공포 정책 얘기는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자, 수고 좀 많으셨습니다.